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결론에 들어가는 11장입니다. 터널 비전으로 들어가는 거. 터널 C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밖에 나갈 것만 보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듣는 거는 전부 지지자 그룹들 이야기들만 듣는 거죠. 지금 그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도 실패를 배우는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건 그런 쪽 관련돼서 해서 봤는데 실패로부터 또 배우는 많은 성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실패를 전혀 용납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네. 옛날에 혼다 기현이 뭘 했는가 하면은 혼다 자동차요. 혼다 자동차가 뭘 했는가 하면은 실패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 그 포상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패한다. 이 과감한 도전 뭐 이런 이야기죠. 과감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함으로 해서 요런 연구 과제로 하지 말고 요런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혼다 기현이 그래가지고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혼다 말씀하시니까 파나소닉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 경영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분이 이제 사후에 사실 파나소닉이 되게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V자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한 임원이 이제 쓴 책인데 마쓰다 고노스케 그분이 되게 카리스마 있는 경영자셨고 그분이 정말 제일 잘하셨던 거는 많은 인재들을 고루고루 이제 적재적소에 뽑아서 배치를 하면서 그 인재들을 육성을 했고 파벌을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V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파벌을 만들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벌을 만들지 않으니까 각자 영역에서 도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특히 일본 문화가 약간 좀 이렇게 따라가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배려해서 그 회장님이 그 전에 인재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 그거 하나 성공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러다가 뭐 했는가 하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수돗물을 먹었는데 이게 아무나 이런 수돗물을 풀풀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수돗물 철학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이 공산품, 전자제품을 아무나 이렇게 수돗물 같이 펄펄 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제조업을 갖다가 부흥시키는데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이제 마쓰시다 정경숙이라 그래가지고 정치가들을 키우는 그런 그 집단,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족사관학교가 따라 했는데 장래 지도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 친한파 중에서는 뭐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미사고 요즘 말이 많죠. 일방으로 전향한다는 등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3부 마무리해도 될까요? 벌써 4부로 들어갔어요.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 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 C로 들어갔고 4부에서 그 터널 비전 들어가면은 이런 양상을 이제 개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몰입 상승이라는 개념이 있죠. 몰입 상승. 네. 빠져든다는 거죠. 그 들어가면은 내만 옳고 똑같은 집단들이 막 부추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딱 그 목표를 정했으면은 이게 매몰 비용이 드니까 완전히 정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한우물을 팔아 뭐. 그렇죠. 그 자신이 생각하는 거, 믿었던 걸 갖다 끊임없이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누만이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직관으로 빠르게 의사결정 해놓고 맞는 자료들만 갖다가 붙이는 시스템 1의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시스템 2를 계속 갖고 온다.
뭐 학교 이런 이야기. 편향인가요? 예. 그게 이제 뭐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전체 결론입니다. 음. 이제 그걸 갖다가 아담 그랜트가 지가 깼다고 그 노 교수가 자기가 틀렸다는 기쁨을 가지고 갔다 막 이러면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은 말 중에 음, 예전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수행하던 것들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고 현재 내리는 의사결정에 의심을 품으며 호기심을 발동시켜 미래의 계획을 다시 상상하는 데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예, 여기서도 또 겸손함이 나오네요. 예,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예, 확신에 찬 겸손 뭐 이런 거. 예. 휴먼카인드, 공정하다는 착각, 싱커게인 이 세 가지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 겸손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기 이 결론 부분에서 잘못된 걸 봤어요. 좀 잘못된 번역, 11장에서 잘못된 번역,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이 예. 좀 많은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 368페이지 정체성 유실, identity foreclosure라는 거. 이걸 갖다 정체성 유실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음,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걸 내보고 번역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identity foreclosure. 정체성을 일찍 닫기입니다. 일찍 닫아버리기입니다.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다시 생각하게 하지 않고 빠른 나이에, 빠른 시점에 닫아버리는 거다. 정체성 고착? 뭐 빨리 조기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foreclosure란 말 그대로 일찍 닫아버리기. 일찍 닫아버리기. 이 가능성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그 뇌과역성이라는 거를 빨리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가소성. 네가 커서 뭐 될래 이러는 거야. 그러면 네 파일럿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네가 뭐 될래 그러면 아나운서가 되겠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겠어요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나운서가 뭐 하는지, 좋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뭐 하는지 이러면서 계속 하면은 준비한 시간이 한 20년 됐다 얘기야. 그럼 아나운서 시험 치면 갑자기 아나운서 되겠다고 할 일이 없어 아나운서 되겠다고 뭐 이게 방송 아카데미 나가갖고 한 6개월 배워나 하고 한 20 몇 년 준비해 나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아나운서 되나 이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체성을 빨리 네가 뭐 하고 싶은지 빨리 결정해갖고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트가 이야기하는 이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explore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가능성을 이거 여기저기 다 해봐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로 바꾸면 더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스코틀랜드 아들은 뭐 대학 3학년 때지 전공을 결정하는데 웨일즈나 뭐 잉글랜드 아들은 뭐 미리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바꾸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 이렇게 전부 다 그 탐색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11장에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한테 네 커서 뭐 될래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 예전에 저희는 사실 그런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한 학교 K-12에서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줘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불만인 게 저는 사실 제 아들, 딸한테 커서 뭐가 될래라고 잘 안 물어봤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도 사실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될지 진짜 몰랐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 대학 동기들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되게 놀래요. 네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탐색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계속 정해갖고 오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근데 애들은 계속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변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미리 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되게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네. 근데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참 뭐랄까 그냥 탐색을 해보라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뭐 미리 결정해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몰입하고 하는 거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아까 내가 좀 이야기했던 그런 그 근거에 의해서 빨리 결정해라. 이런 네. 이야기. 이게 빨리 결정하라는 게 그 정체성 그 유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번역된 걸 보고 계속 읽으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빨리 닫아버리는 거는 미리 가능성 싹을 자르는 거는 위험하다. 이런. 좀 나중에 좀 진로를 아까 뭐 스코틀랜드였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스코틀랜드 애들이 수학을 더 많이 전공하는 이유가 전공을 늦게 결정을 해서 네.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수학한다는 거는 이게 기초과학을 한다는 얘기고 대개 보면은 뭐 모델레 해놓고는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하는 애나 전부 뭐 대통령이나 변호사, 판사 뭐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전공을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그런 쪽으로 흐를 확률이 많은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뭐 늦게 결정하니까 지 나름대로 좀 생각이 내 네.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거냐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전공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문과 쪽에서는 저기 뭐야 경영학과, 법대. 근데 법대는 또 이제 학부에서 없어지니까 법전은 그 다음에 무슨 저 이과 쪽에서는 뭐 의사 되려니까 의전원 그거 뭐 들어가려고 막 부모가 뭐 상장도 조작하고 뭐 온갖 거 다 해서 애 보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초과학에 대한 뭐 철학이나 제가 철학한다 그럴 때도 집에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다 그 자꾸 빨리 뭐를 인생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로 하여금 충분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네. 정신적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하지 학문을 파야 돼. 예? 저는 뭐 우리 집안 전체가 의사 집안이 돼가지고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외에는 이 세상에 직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그 여기 뭐 자기 사촌인가 뭐 정신과 의사 그 신경외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이거 정신과 의사 하는 게 제대로 선택한 건지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와서 내가 지금 의과대학 다 졸업하고 의사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 또 하다가 이거 또 아닌가 하고 갑다라고 또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러면서 막 밀려 올라가서 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5년에 한 번씩 1년간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색을 하고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도 보통 안식년 있으시죠? 10년에 한 번. 6년하고 1년 쉬는 거죠. 6년? 6년 근무하고 네. 1년 쉬고 그 일주일 개념이죠. 일요일 날 하루 쉬는 그게 이제 7년째 쉬는 거죠. 그게 6년이에요? 10년이 아니라? 6년 아니 학교마다 다른데 원래는 그게 일주일 개념이라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 쉬고 하듯이 6년 일하고 1년 쉬고 6년 일하고 1년 쉬고 그게 뭐 오리지널 개념입니다. 거기가 안식이라는 게 세븐스 데이잖아요. 세븐스 예. 어드벤티스트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사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어서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쉴 틈이 없어요.
그 예전에는 뭐까지 정해져 있었는가 하면은 전공도 정해져 있다는 게 뭐냐면 전공 딱 나와가지고 국가 인재 그 요구 사정을 해요. 해가 몇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대학에서 무슨 과 몇 명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놨죠. 그래서 공대 나오면 100% 취직이죠. 다 필요한 것들 나오니까. 정원이 그렇게 정해지니까. 이게 도대체 정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대학에 정원이 있다는 게 이게 더군다나 학과별 정원이 있다. 이거 가지고 교수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뭐 자기 정원을 늘리고 싶죠. 그러니까 총장하고 친한 사람은 뭐 로비를 해서라도 그걸 늘리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건데 이게 벌써 지금 뭐 아담 그랜트의 Think Again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안이고요. 저는 이거 지금 11장 그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행복의 역설. 이게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쾌락의 역설이 있거든요.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없어진다. 근데 이제 이 행복도 마찬가지다고 이제 이 아담 그란트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건 대로 뭐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행복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식의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는데 실제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행복한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면 사람들이요, 이 평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평가가 있고 동료 평가가 있고 상사 평가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어느 평가가 제일 박하겠습니까? 자기 평가가 제일 박해요. 학생들 보고 저는 이러거든요. 자네 이번 학기 성적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저는 당연히 A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다음은 글쎄 C는 좀 심한 것 같고 한 B-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자기가 A 받을 학생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고, 2번째가 행복의 그 강렬함이 중요한 게, 우리 보통 강렬한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에서는 강렬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행복을 경험하느냐, 그 빈도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냐,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사람들은 뭐 로또 당첨됐을 때 그 짜릿함 뭐 이런 것만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 보고 당신 최근에 행복했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뭐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 별 몇 개 없거든. 근데 그게 짜릿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3번째가 그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기쁜 일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행복을 막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고, 4번째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물어볼 때 나는 행복한가? 당신은 행복한가? 이렇게 개인을 콕 집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개념은요, 절대로 개인의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도 닦는 수도승이나 아마 개인적으로 행복하거나 뭐, 해탈할지 모르지만은 행복은 더불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그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들도 행복하고,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건데, 서구적 관점이 특히 개인의 행복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가? 여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들하고 학문적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행복학 박사가 처음 나왔어요. 나올 때 그때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나옵니다. 이게 긍정심리학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들이 뭐냐,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울증을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How to be Happy라는 책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울증에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진료가 뭐냐니까 본래 우울한 진료가 많대요. 비관적인 생각이 많대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일 양식을 왜 내가 걱정하냐 하는데 인간을 만든 진료가 이 우울에 대한 것 때문에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우울하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마스터피스가 전부 다 비극이잖아요. 비극. 그리고 음악들도 비통한 거, 단조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다 우울한데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한 7%라. 7%.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93%는 뭐 하느냐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기제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한 개념들을 자꾸 긍정심리 학에서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했을 때 그 결론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재미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그걸 모디파잉으로 배운다.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해라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있다. 그 카핑 메소드라 그러기도 하고 모디파잉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행복해질라 그런다면은 그랜트는 이야기하기를 think again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마다 행복한가, 진짜 행복한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장의 포인트 전체가 뭐냐면은 애한테 네 커서 뭐 될래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우리 인간의 여정은 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응?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네가 과학자가 되는 게 그 과학자로 딱 규명을 지어놓으면 아이덴티티를 갖다 만들어 버리면은 과학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학자가 안 되고도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 과학자 같이 생각하는 태도를 취해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규명시키지 말고 빨리 닫아버리지 말고, 응?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 의미를 찾아라는 거예요. 의미, 행동. 그래서 어떤 행동을 네가 하고 싶냐?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지 말고 과학자가 되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냐? 그건 과학적 사고방식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이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 되게 사람들이 환경을 바꿈으로 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환경은 바꾸지 말고 네가 왓튼 스쿨 대학 자퇴서 내고 딴 대학 가봐야 또 마찬가지 거기 가면 또 뭐 경쟁 심하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는 그 환경이 뭐 그렇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네가 네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학생 스스로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자퇴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부분이 있고
아까 저 우울증 얘기를 하셨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점 하나가 나오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현실에 대한 판단이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대통령 될 수가 없어. 나는 내 인생에서 절대로 100억 이상은 못 벌어.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일반인들 또는 그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들 물어봤더니 다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 누가 알아? 될 수 있을런지. 아, 뭐 로또? 아, 로또 누가 알아? 나도 그저 돼지 꿈만 꾸면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 여기에 이제 그 아주 은유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여행 가이드 이야기.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이제 하고 나서 설문을 탁 받으니까 혹평이 빵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온다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고,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뭐 경험하는 거고, 그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환경을 바꿔봤지만은 지금 여행 온 니나 여행 오기 전 니나 똑같다는 거야. 응? 근데 어떻게 여행 와가지고 네가 지금 불만했던 걸 다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그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니를 바꾸게 하는 게 아니고 바꾼 네가 여행을 갖다 즐겨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거에서 그 여행 가이드가 한 말, 거기에 진짜 나는 확 꽂혔어요. 야, 이게 대단한 아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게.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체험학습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제 유적들도 돌아다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뭐 서울 이 수도권에 살면서 보는 거나 뭐 부여 공주 가서 보는 거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을 좀 좋아해가지고 건축 공부를 좀 했었는데 부여에 갔을 때 그 유명한 김중업 건축가님인가 그분의 그 설계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표지판을 보니까 이제 뭐 김중업 선생님일 거예요. 그분 딱 이름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알았죠. 야, 이분이 이런 것도 하셨네?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흐트러 보면 아 옛날 뭐 박물관 뭐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그 설명을 애들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설명해 주니까 더 주의 있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가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로만 하면 사실은 별 색다를 게 없죠. 사실 뭐 수도권에서 뭐 음식도 사실 수도권에서 먹는 게 다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저도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잖아. 네. 거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그 그랜트가 주장하는 그 진로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랜트가 이제 교수로서 그 학습 방법, 그다음에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쭉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게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제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요. 같이 행복해야 같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기 행복을 너무 찾다 보니까 우울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쭉 들어가서 결론. 그래서 뭐가 되는,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열려있는 체계다.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려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김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딱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일찍 규정해버리면 우리 뭐 가능성 자체를 다 닫아버리는 게 돼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사부 결론도 저희가 이제 마무리 예. 된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예. 그 다음 뭐 에필로그도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이 에필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오픈 엔드잖아요. 그래서 나 이 에필로그 쓰기 싫다 이러는 거야. 이거 써버리면은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이 자기 부정하는 게 되니까 에필로그 쓰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딱 한 이야기가 편집자들이나 지금 도전 네트워크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니 그 생각 잘못됐다는 거야. 니한테는 마침표지만은 이 책을 읽는 독자한테는 시작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필로그 잘 써가지고 독자들이 시작 잘하고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 그래서 에필로그 쓰는 방식도 좀 달라요. 다른 게 뭔가 이렇게 지가 쓰려고 했던 거 요게 이제 앞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기들 뭐 그 나비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초안 잘못된 거 줄로 쭉 끄은 거는 지가 썼는데 옆에 보면 작은 그 글씨가 막 나와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지웠는지 왜 유치하게 뭐 생각해서 지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마요네즈 이야기 또 많이 나옵니다. 마요네즈 이거 본 거는 지가 좋아하는 그 작가가 마요네즈라고 항상 끝을 내 가지고 지도 뭐 이렇게 하고 따라 하고 싶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에필로그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걸 안 읽으면 큰일 날 부분이 뭐냐면 397페이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책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검사나 뭐 전도사나 응? 이런 설교자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효과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사고도 효과적인 상황이 있다. 언제 설교자가 효과적이냐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나 쟁점에 깊이 매몰되어 있지 않는 사람하고 토론할 때는 설교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단단히 무작하는 사람을 파고들 때는 검사처럼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논리가 자기 정치 진영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단순 명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치가가 좋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게 효과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내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think again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과학자의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하려고 막 노력하고 이게 옳다고 막 검증하고 이랬는데 이거 내가 안 좋다고 했던 것 자체도 효과적인 상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 반전을 또 일으켜요. 그러면서 아까 뭐 이야기했던 루즈벨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루즈벨트. 그래서 이 아이러니를 살짝 까거든요. 코비드 시대에 뭐 이런 이야기냐, 타임지에서 이렇게 깠다. 그랬는데 이게 1929년 상황, 대공황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에필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게 해봐라, 이거 해봐라. think 시도해봐라. 시도해갖고 하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답게 이 에필로그를 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애자일해져라 이게. 끊임없이 유연해져라. 무거우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동 지침들 나오죠. 행동 지침을 쓴 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지는. 이걸 요약본으로 쓴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수업 다 하고 나서 행동 지침 갖고 이 문제풀이를 하면 돼. 이 수능 이게 할 아이들 요거 갖고 문제풀이를 하고 사실은 이게 논술을 쓸 때 요걸 갖다가 명제로 내면서 앞에 읽었던 이야기들 케이스로 해가지고 예로 들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행동 지침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꽤 싱크 어게인도 장시간 동안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또 남은 게 있어. 감사의 말까지 봐요. 이 감사의 말에서 우리 표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예, 이거 저거 딸이 해준 거. 예, 뭐 이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 위대한 편집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들었어요. 얘가. 아담 그랜트가. 예, 끝까지 읽게 만들었고, 또, 뭐, 심지어는 이제 바이비오그래피도 봤어요. 해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 그 근거가 있는 건지. 예, 저희 싱크 어게인 꽤 장시간 동안 이전 두 권보다도 더 친절하게 저희도 사실 리드 어게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두 분 교수님 또 이 책 또 분석해 주시고 또 조목조목 또 짚어주시면서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 얘기가 나와서 뭐 잠깐 행복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행복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한 10대 권을 사가지고 저도 계속 봤었는데, 뭐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거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살아나가는 게 생존이 사실 목표잖아요. 예,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행복이 목표나 어떤 완료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행복에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김현주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행복을 쫓아가면 사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돈의 속성도 미다스 왕의 신화를 보면 쫓아가서 꼭 그게 반드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 싱크 어게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싱크 어게인 책을 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 사실 원래 이 인류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부정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강화를 하면서 생존에 더 유리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이 상당히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애덤 그랜트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좋은 책, 상당히 좋은 책이었고, 저희가 지금 요게 이제 3번째 책인데 다 사실 리드 어게인 해야 될 책들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뭐 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혹시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또 뭐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Q&A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두 분 교수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